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저희 자산 배웠습니다. 자산 정리 잘 해두셨나요? 자, 자산은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죠. 자,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부채 역시나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나누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누구를 먼저 올릴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유동성 배열법을 끌어오셔야 되죠. 그래서 유동성이 큰 순서인 유동부채부터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유동부채 배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비유동부채를 배치를 할 텐데, 그러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유동부채들을 앞에다가 배열해주고 비유동부채를 뒤에 배열하겠죠. 자, 기준이 뭐다? 보통 1년이죠. 1년. 1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날 12월 31일 날 결산일이면 이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가지고서요. 1년 이내냐 아니면 1년을 초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채 내용들 생각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앞에 저희가 자산 배울 때 자산 내용의 반대 계정으로 몇 가지 부채들 익히고 왔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 있다면 반대로 미지급금이 있어요 라고 했었죠. 자, 뭐 매출 채권의 반대 매입 채무 이런 거 있었죠. 그런 내용들 이번 강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대출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죠. 자, 대출이 왜 필요한 걸까 라고 봤더니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매출한다 하더라도요, 현금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죠. 왜? 외상으로 거래하게 되면 현금이 안 오니까 굉장히 현금의 지출 상황에서 나갈 돈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래서 돈을 좀 내가 구해야겠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은행 가서 만약에 이제 돈을 빌리면 내가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만큼 빚이 늘어나는 거고, 그 빚이 늘어난다는 건 회계에서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네, 맞아요.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 물품 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봐요. 저희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어디서 돈을 구해서 내가 뭐 대금을 결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 받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갈 돈에 대해서 외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한 것처럼 반대로 내가 재료나 이런 걸 사올 때 외상 매입하면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의 현금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면 부채가 증가하는 게 싫어서 대출 안 받고 물건을 외상으로 구매한다. 그러면 부채 안 늘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네, 맞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는 것만 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회계는 매입 채무다라고 해서, 혹은 미지급금이다라고 해서 부채가 증가하죠. 다만 차이를 좀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대출받아 오면 뭐가 나가야 돼요? 꼬박꼬박 약속된 이자가 나가야 되죠. 근데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냥 매입한 금액만 그대로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수적인 비용이 안 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정도의 차이겠지만 사실 대출을 받아오든 외상으로 매입하든 부채가 상승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선 나갈 돈을 좀 줄이는 거군요. 그럼 부채가 생기긴 하지만 대출이자는 아낄 수 있겠네요. 라고 이 친구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부채다라고 했을 때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눈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동부채 중에서도 이 유동부채가 무엇인지 정의와 함께, 의의와 함께, 그리고 그들에 대한 종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종류를 단순하게 나열하지 않고요. 이 나열된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회계 처리 예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유동부채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장래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상품 용역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죠, 의무. 즉, 빚 중에서 1년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할 빚을 말합니다. 단, 지급기일이 1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조금 조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입 채무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 채무하면 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앞에서 매출 채권이나 이런 부분을 배울 때에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을 예제로 들면서 우리가 술 혹은 뭐 건물 혹은 고가의 기계장치를 내가 구매하고자 할 때 혹은 판매하고자 할 때 그 재료를 사와서 그 물건을 제작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뭐 15개월 정도 걸리더라. 그럼 제작하는 기간이나 이런 거에 걸쳐서 대금의 회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받는 것이 맞지만 업종의 특성상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5개월이다 라고 하면 15개월 만에 돈을 받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래서 외상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 12개월을 초과해버렸더라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건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5개월이니까 그대로 유동 자산으로 넣자, 그대로 유동 부채로 넣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5개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예외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문제에 그런 언급 전혀 없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며 대금을 만기 2년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상품에 대해서 내가 구매를 해. 그 다음에 대금을 결제해 줘야 돼. 그 대금 결제를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려고 해. 즉, 지급어음이겠죠. 근데 이 어음의 만기가 2년짜리야.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장기성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만기가 2년이 되기 때문에 1년을 경과했죠. 그래서 장기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비유동 부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실제 시험은 책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지급하는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저희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은 당연히 이런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라는 표현 없이 그냥 상품을 구매했는데 만기 2년짜리 어음을 발행해 줬어. 이렇게만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년 넘어간 거 보시고서 그냥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말이 없구나. 그럼 다른 썰 없으면 그냥 1년 넘어가면 그건 비유동부채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있죠. X1년도 12월 31일 날. 자, 그 다음에 X2년 12월 31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유동부채인지 비유동부채인지 이제 구분을 하실 때 뭐 차입금도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런 걸 구분을 하실 때 그 기준 시점을 바로 이 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결산일 현재 X1년도 12월 30일이에요. 자, 이날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만기가 X2년 12월 31일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예요. 그럼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 혹은 결산일 현재 기준했을 때 1년 이내의 부채인 거죠. 자, 그런 부채는 뭐다? 유동부채. 자, 근데 여기서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X2년 12월 31일 날 안에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X3년도 혹은 X4년도, X5년도 그 이후에 내가 상환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불러라? 바로 비유동부채라고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이 X1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재무상태표에 만약에 내년도에 만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뭐 1년 이내에 내가 갚을 돈, 단기 차입금, 그리고 X1년 12월 31일 현재 만기를 보았더니 X2년 이후더라. 그러면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명칭도 구분해서 쓰고 그들에 대해서 분류도 각각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종류로 가겠습니다. 뭐가 유동부채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이 나오는데요. 매입채무 해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있어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의 외상거래이죠. 그 다음 미지급 비용 있고요. 즉 발생주의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했으나 아직 약정일이 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은 상태의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그 다음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고요. 선수수익, 마찬가지로 발생주의에 회사가 받아야 되는 수익은 이만큼인데 너무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만 수익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받아놨던 수익에 대해서는 선수수익이라고 하고서 부채로 처리를 하죠. 자, 그리고 예수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 뭐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이, 회사 외부인이 무언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을 것이다. 그가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내가 원천징수하고서 나머지를 주게 되면 그 원천징수한 세금, 즉 상대방에게 내게 급여를 주거나 할 때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빼고 준다 하더라. 그럼 그 뺐을 때 그 세금, 내가 지금 현재 예비로 받아놓고 있는 돈인데 이건 나라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예수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회사의 부채입니다. 나중에 납부할 의무를 가진 돈이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어요.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렇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이 유동부채는요, 저희 뒤에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 얘기할 때 언급을 하려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유동부채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복습, 매입채무의 반대로 우리 자산계정 뭘 배웠었는지 기억하셔야 되죠? 네, 매출채권 있었고요.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있었죠. 미지급금이라는 표현의 반대로 미수금이 있었고요. 미지급 비용의 반대로 미수 수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의 반대로는 또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선급금이 있었고요. 자, 선수 수익과 반대로 선급 비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예수금의 반대는 사실 선납세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 시험에서는 얘를 아예 언급 안 해요.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내용이 있더라. 자, 자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대의 부채 계정들을 쭉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강의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아유 그래도 들을만하다, 좀 수월하다 하실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외상매입금과 그 다음 어음상의 채무에서 우리 지급어음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예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 다른 설명 없냐고요? 없죠. 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매출을 할 때 외상입니다 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 매출하고서 약속원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받으럼, 이거 할 때 이미 했어요. 차변에 매입했어요. 외상으로 매입했나요? 그 다음 외상 매입금. 자, 매입했어요.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줬어요.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급어음이 생겨요 라고 이미 다 했거든. 자, 이제 복습 들어갑니다. 자,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 구입 시 외상대금 지급 시에 분개를 하시오. 자, 처음에 구입했을 때 회사가 차변에 상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혹은 뭐 매입으로 쓰는 회사들은 매입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나가는 거 쓰라고 했는데 나가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럼 나가는 게 없으면 그냥 둬요? 아니죠. 자, 우리 거래 이중성 차변 있으면 꼭 대변 있어야 돼. 차변에 매입을 썼어요. 그리고 대변에 나가는 건 없지만 이렇게 상품이 들어오게 되었던 이유,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해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의 매입,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썼죠. 자, 차변의 매입이다 라고 하는 만큼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내가 가져다가 상환하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에 뭐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이었다는 부채는 이제 대금을 지급하면
차변으로 부채의 감소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답을 써주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계속해서 내용을 보니까 요거는 상품을 30만 원짜리를 외상으로 구입을 했대요. 그럼 이제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뭐 혹은 차변의 매입,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자, 구입한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약소금을 발행했대요. 자, 어쨌든 외상 구입 분에 대해서다 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 일반적 상거래와 관련된 계정을 위해서 어음이 발행이 된 거죠.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돈을 정상적으로 갚으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에 대변에 현금이 나가면 돼. 근데 현금 대신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약속어음, 나중에 돈을 지급할게 라고 하는 이 약속어음이 발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분명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상환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회사 부채가 감소하지 않아요. 왜? 다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늘어나도록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도록 할까요? 차변의 매입 3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30이었어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대변에 있었던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내가 차변으로 이렇게 상환을 할 것이다. 자, 부채의 감소 차변, 그리고 대변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현금 대신 어음을 발행해줘 줬더라. 그러면 다시 새롭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사라지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새롭게 생긴 거죠. 자, 이 지급어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 혹은 당좌 예금에서 결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해보면 지급어음은 이렇게 사라지고 대변에 당좌 예금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어음의 만기가 되어서 결제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그냥 심플한 거죠. 답을 보여주니까 이게 그래 대변에 당좌 예금이구나 하지만 이렇게 좀 나오면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써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쵸? 어떻게? 상기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계정은 당좌예금 써야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나오면 이 자리에 당좌예금이 아니라 현금을 써도 상관없고 예금을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뭘로 결제되는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대변에 당좌예금 보시면서 혹시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교수님 저 왜 그 세 번째 회계 처리에서 당좌예금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엔 외상 매입금이었던 부채를 이렇게 어음 발행해서 지급어음으로 바꿔줬고 나중에 지급어음이라는 걸 상환할 때쯤 그때서 드디어 부채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여기서는 부채가 상승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부채는 변함이 없었죠. 줄어든 만큼 다시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상환할 때가 부채가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부채가 줄어든 것은 이 마지막 세 번째 회계처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부채가 감소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남한테 빌린 돈, 우리 이제 차입금, 대여금에서 대여금 계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많이 보았고요. 만기가 1년 이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만기가 1년을 초과하고 있다 라고 하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이제 부르자고 했었고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차입금이랑 대여금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역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
라고 했을 때 현금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기 차입금 혹은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부채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반대로 이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대여를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만큼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권리, 자산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차입한 사람, 돈을 빌린 사람이죠. 돈을 빌린 사람은 약속된 날짜마다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차입금과 어울리는 계정은 바로 이렇게 이자 비용이고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자 수익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여금, 자산, 이자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수익, 차입금은 부채,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 비용, 이렇게 부채와 비용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자산과 수익이 짝을 이루었네요.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계정을 하나하나씩 익혀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정리되는 내용으로 책에서도 언급해주고 있었고요.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3일은 용산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100만 원을 차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을 할 거래요. 자, 내가 1년 이내에 상환을 하게 된다면 차변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현금, 그리고 1년 이내면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개월 후에 차입금에 대해서 4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대요. 자, 뭘로 지급했는지 조금 자세히 써주면 알기 쉬웠을 텐데 그냥 현금 지급했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그리고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하니 차변에는 어떤 비용? 이자 비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이제 만기가 되어서 차입금 100만 원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자, 상환을 한다라는 건 대변에 있었던 단기 차입금,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게 될 거고요. 대변엔 현금이 나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현금이 나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것은 자산이 그만큼 증가한 거고요. 증가할 수 있었던 건 대변의 부채도 같이 증가했죠. 자,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의 발생을 체크해주고 있었죠. 그 다음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변에 기록이 되었다는 건 상환을 하면서 부채가 줄어들고 마지막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드는 내용이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미지급금 갈게요. 자, 우리가 이거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에 대해서 일반적 상거래, 즉 상품 제품 거래를 주로 언급을 한다면 이제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미지급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는 그 표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차변에 기계장치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미지급금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 문장에는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은 이렇게 미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는 걸 주의를 해야 되니까 출제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자, 기타 계약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채무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결산일로부터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다음 거래를 주식회사 3일 입장이랑 용산 입장에서 각각 분개를 해보래요. 그러면 방금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언급했으니까 반대의 상황은 그걸 뭐라고 부를 거다? 미수금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한번 해결을 해보러 갈게요. 주식회사 3일은 용산으로부터 80만 원의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했대요. 자,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나와줘야 되겠죠. 80. 대변에 지금 현재 결제된 건 없으니까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자, 그리고 이것을 대금을 실제로 한 달 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급하려고 해요.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에 대해서 이제 갚아야 되니까 차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면서 대변에 현금이죠. 자, 이거는 주식회사 3일의 입장이었어요. 3일. 이 기계장치를 구매하는 회사. 그럼 반대로 기계장치를 판매하는 회사는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3일에 대해서만 했는데 우리 용산에 대한 입장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변에 자, 기계장치를 매각했다. 그 다음 차변에. 근데 상대방이 한 달 뒤에 준다고 하더라. 자, 그리고 또 80만 원, 80만 원. 한 달 뒤에 미수금 대금이 회사에 들어왔다. 현금 80, 대변에 미수금 8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산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회계처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약에 좀 까다롭게 내가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요. 저는 용산의 분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교수님, 근데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계장치 제조업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기계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 쓰면 안 되겠죠? 판매하는 회사 여기에 매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혹은 매출 채권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받을 때에도 현금의 매출 채권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개념을 잡으시라고 미지급금의 반대는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있고 생겼을 때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을 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면 자산이 감소해서 대변에 미수금이라고 써준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하고 싶었던 예제 문제예요. 다만 나중에 뭐 이 회사는 주식회사 용산은 기계를 제조업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단서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기계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회사는 아니구나. 얘도 그냥 자기네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계 장치 그거 매각했구나. 이렇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답을 찾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지급 비용으로 가볼게요. 발생주에 의한 비용을 인식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어요. 발생주의 때문에 뭐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선급 비용, 선수수익이라고 이런 게 태어난다고 했는데, 자, 우리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당해년도에 비용의 지출이 전혀 없더라도 기간이 경과한 만큼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된 만큼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등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내가 실제로 지불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불하기 전에 나는 그만큼 지불할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급여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할 날짜가 되진 않았어. 우리 회사 급여 지급일은 항상 다음 달 10일이야. 그래서 이번 달에는 실제로 돈 나간 게 없어. 그래도 이번 달 발생된 급여에 대해서 차변의 급여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급여 혹은 뭐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다거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약속된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결산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미지급 수수료를 인식한다거나 월세, 임차료에 대해서 내가 매달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임차료에 대해서 매달 준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차변의 임차료 비용은 생겼지만 대변에 지금 현재 나가지 않고 당해년도 월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임차료란 비용을 인식하는 거라면 대변에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도 늦게 내거나 그러면 미지급 보험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상황마다 각각 계정을 따로따로 쓰진 않아요. 뭐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그냥 다 미지급 비용으로 통틀어서 쓰죠. 네, 다만 이제 급여나 이자나 수수료나 임차료나 보험료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 외우는 거 아니야. 자, 반대의 개념은 뭐가 있어요? 미수수익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돈 빌리면 이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자를 언제 주기로 했냐면 내년에 주기로 한 거예요. 내년에 돈 갚을 때 줄게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돈 갚을 게 줄게 라고 한다면 차변에 자, 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돈 나간 게 없으니까 비용 인식할 게 전혀 없는 거다? 아니다. 그죠? 자, 우리는 시간이 경과한 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 비용이라고 부르며 다만 12월 31일까지도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의 개념으로서 반대로 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난 빌려준 사람으로서 이번 연도에 이자를 받은 건 하나도 없어. 그럼 이자를 받은 게 없으니까 회계 처리가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다.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경과한 시간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다. 하지만 수익은 발생했는데 차변에 들어오는 자산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직 받지 못했지만 내가 받아야 되는 수익이 있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이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미수수익으로 기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3일은 7월 1일 용산은행으로부터 10만 원을 1년간 차입했대요. 자, 7월 1일 날짜에 차입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1월 1일 날짜가 아니면 그 날짜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7월 1일부터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1년 12달, 12개월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에 대한 시간만 경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시기가 얼마나 되느냐. 1년 중에 7월 이후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0만 원에 대해서 1년간 차입을 하고요. 1년 뒤에 딱 10만 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10%니까 1년 뒤에 얼마만큼? 11만 원만큼 10만 원의 원금과 그 다음 10만 원의 원금과 그리고 만 원의 이자까지 해서 11만 원을 한꺼번에 그냥 상환하기로 한 거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도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대변에 현금 빌려준 거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누군가에게 돈을 차입했군요, 여러분들. 자, 차입을 한 거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온 거 10만 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년 이내에 단기 차입금 10만 원. 자, 그리고 나중에 돈 갚았다. 대변에 현금 11만 원 나갔다. 10만 원은 뭐 단기 차입금 이렇게 쓰면 만 원은 이자 때문에 나간 거다. 자, 이렇게 써야지 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날짜가 7월 1일 날짜와 그리고 1년 뒤에 상환을 하게 되는 뭐 6월 30일 혹은 뭐 7월 1일 그 날짜를 언급한 게 아니죠. 자, 중간에 12월 31일 결산일이 껴있다는 거죠. 자, 왜 이 날짜가 껴있는지는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록 10만 원에 대해서 10% 이자를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때 한꺼번에 상환하기로 했지만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7월부터 12월 달까지 시간이 경과한 6개월에 해당하는 5,000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지급이 되지 않아도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며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을 쓰셔야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 이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고 있죠. 여기서 주의사항, 여러분들 제가 별표를 3개 했어요. 자, 저는 뭘 별표를 그은 거냐면 바로 금액이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금액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랑? 10,000원이랑. 10,000원은 1년에 대한 12달을 다 가지고 있을 때 10,000원인 거야. 단순하게 10만 원에 이자율 나왔다고 해서 10% 계산하고서 10,000원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 10,000원 중에 12분의 6개월에 해당하는 5,000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금을 그럼 상환을 해요. 상환할 때도 여러분들 회계처리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원금은 10,000원이고 10만 원이고 그 다음 이자가 10,000원 해서 원금 이자에서 11만 원 갚아야 된다는 건 알아. 다만 조심할 점이 있는데요. 이 이자요.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지금 언제 전년도 처음에 차입을 했을 때 X1년이면 X1년도에 이미 5,000원만큼 이자 비용을 먼저 인식하고 왔어요. 왜? 작년에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연도는 1월부터 6월까지만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6개월만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발생한 비용이 바로 5,000원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이자 비용을 작년에 인식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발생한 이자인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일단 대변의 현금이 11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원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럼 10,000원의 이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자 비용 10,000원 이렇게 떠올리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작년도에 이미 이자 비용 5,000원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불할 의무 미지급 비용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을 그 아래 가져다가 쓰시는 거죠. 얼마만큼만? 5,000원만큼만. 왜? 이미 미지급 비용으로 작년에 5,000원을 이자 비용 인식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은 5,000원, 당해년도에 6개월 발생한 것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선수금. 선수금은 상거래에서 우리가 미리 받은 계약금이에요. 먼저 받을 수, 돈, 금 해서 먼저 받은 돈,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되거든요. 자, 먼저 받은 계약금. 그러면 차변에 물건의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았을 때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의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을 기록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왜냐? 우리가 차변에 현금이라는 돈을 받았다. 근데 돈 받은 이유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상대방한테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건이 생산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물건 생산을 위해서 회사가 일정 금액의 돈이나 보증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리 좀 계약금처럼 받아놓은 거죠. 자, 받아놓고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킬 거예요. 분명히 계약금 받았는데 내가 돈 받으면 나한테 플러스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당연히 받은 만큼 플러스는 돼요. 자, 하지만 이거는 내가 물건을 매출하고서 얻은 나의 수익이 아니라 내가 단순하게 물건을 주기로 약속하고 돈만 먼저 받은 상태예요. 이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건을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는 건 그 의무를 우리는 뭘로 본다? 부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물론 자산이 증가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만큼 부채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일 때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지 보여드렸고요. 예제 갈게요. 다음은 거래를 주식회사 3일 입장이랑 용산 입장에서 분개해달래요. 자, 주식회사 3일은 용산에 10만 원의 상품을 매출하기로 약속. 아직 뭐가 나가진 않았어. 자, 드디어 나갑니다. 현금 3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일에 상품을 인도하고 잔액 7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자,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회사 기본적으로 차변에 3만 원이라는 현금 이렇게 들어오겠고요. 대변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똑같이 3만 원에 대해 먼저 받은 돈이다 라고 해서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생겼다. 자, 계약금을 받아놓긴 했지만 아직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물건을 보낼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을 하시고요. 자, 상품을 그대로 이제 고객에게 인도를 해줘요. 얼마짜리? 10만 원짜리. 자, 10만 원짜리 상품이 나가는데 우리가 일단 10만 원을 다 받을 순 없다. 왜? 지난번에 먼저 받았던 계약금 3만 원을 뺀 나머지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더니 후일 상품을 인도하고 잔액 7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은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됐네요. 자,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었어. 내가 계약금 얼마 먼저 냈고 3만 원. 그리고 나중에 물건 찾고서 7만 원 낸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10만 원 잡았고 매출 10만 원 잡았을 때 받는 돈이 10만 원이 아니다. 먼저 받은 계약금 빼고 나머지만 받아라 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3일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용산의 입장에서는 대변의 현금 300, 그 다음에 차변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니 선급금이라는 자산 300.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매입했다라고 하면 이 매입을 10만 원어치 했을 때 10만 원의 돈을 다 줄 필요는 없다. 현금 7만 원만 주면 된다. 왜? 지난번 계약금 먼저 지급했던 거 빼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7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 용산에 대해서는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그리고 이제 차변의 상품을 사왔다. 혹은 저는 이제 매입이라고 했는데 똑같죠.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7만 원 선급금, 3만 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수금, 부채에 대해서 반대 선급금, 자산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선수 수익인데요. 먼저 받은 수익이거든요. 언제 걸? 내년 걸 먼저 받았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자 같은 거 내가 선이자를 받은 거예요. 앞에서는 뭐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도 같이 상환할게. 이런 조건으로 뭐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나중에 만기 때 이자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겠지만 당해년도 발생했을 때에도 이자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 인식하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선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가 돈을 받았는데 내년도 거까지 먼저 선이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 뭐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릴 때도 그렇고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빌리겠다라고 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그대로 원금을 1,000만 원 그 자체로 받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1,000만 원에서 얼마 좀 모자라게 990 얼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990 얼마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에 대해서 선이자를 떼고서 받으신 거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차변에 돈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12만 원 받았어. 한 달에 만 원씩 12만 원이고요. 지금 이거를 언제 받았냐면 7월 1일 날 받았어. 근데 7월 1일부터 받았으면 올해 12월 31일 거까지 결산일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6만 원만 받으면 됐던 거야. 근데 12만 원을 받았대요. 자, 12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12달치 받았다라거나 혹은 수입 수수료를 12만 원 받았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대변에 뭐 이자 수익이나 이런 수익들 중에서 당해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내년도 6개월치에 대한 6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이 부분을 내년도 걸 먼저 받은 선수 수익이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뭐 이자 수익이면 이자 수익 이렇게 썼다가 12월 결산일 날 우리가 내년에 해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6개월치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소멸시키면서
대변에 뭐라고 한다? 내년도 것을 먼저 받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종적인 재무제표나 이런 손익계산서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재무상태표 쪽에 들어가는 수익이 6만 원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는 이자 수익도 당해년도 기간에 해당하는 6만 원만 이자 수익으로 넣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연 비용, 이연 수익해서 우리가 수익을 받긴 했지만 내년에 해당하는 건 내년의 수익으로 미루다라고 해서 이연시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루다. 자, 내가 내년도로 미뤘어. 올해 게 아니야. 먼저 받은 수익 중에서 내년도 수익이 있으면 내년도로 미뤄라. 그래서 이런 걸 수익의 이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반면 성급비용이라는 것도 있죠. 예,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자를 먼저 선이자 다 뗐어요. 그래서 12만 원을 다 지불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12만 원 이자를 지불하면 대변의 현금 12만 원, 그 다음 이자 비용 12만 원 이렇게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했지만 막상 6개월 뒤에 결산할 때 모두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없더라. 이 중에서 당해년도가 아닌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자 비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이 부분은 아직 약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내가 돈을 다 빌린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이자를 먼저 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며 이런 성급 비용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은 얼마만큼만 12만 원이 아니라 거기서 6만 원을 차감한 6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래를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X년 10월 1일 날 건물을 임대해주고 6개월분 임대료로 15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6개월 임대를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심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10월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은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분이지만 나머지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3개월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받아야 됐던 임대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치만 뭐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임대료라는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내년도 3개월치에 대해서는 뭐냐? 선수 수익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년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공개를 하다라고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금을 다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이라고 현금을 다 받았을 때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다 썼다고 한다면 그 임대료 중에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수익을 줄이면서 그 부분은 내년도의 임대료를 먼저 받은 수익이다라고 해서 선수 수익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연도 3월에는 이렇게 선수 수익으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임대료라는 표현은 이미 작년에 썼었기 때문에 당해년도로 왔을 때에는 전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선수 수익으로 썼던 거, 즉 작년 10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수 수익을 부채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라는 수익은 다시 새롭게 당해년도 1월부터 3월까지다 라고 한다면 이 3개월에 대한 임대료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모두 다 받았다. 자, 임대료에 대해서 150을 모두 다 받았는데 이거 6개월치였다. 그래서 150 나누기 6개월 하시면
25만 원씩인가요? 25만 원씩 이렇게 3개월이다 라고 하면 75만 원이 되겠네요. 75만 원만큼은 당해년도의 수익이지만 나머지 75만 원은 내년도 수익이다. 그래서 75만 원만큼에 해당하는, 즉 내년도 1월부터 3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료 수익을 소멸시키면서 대변의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인식했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날짜에 이제 지나고 나서 다음 연도 3월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변에 있었던 선수수익을 차변으로 데리고 오죠. 왜냐면 이제 드디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변에 이제 임대료 이렇게 인식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직원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분명히 사장님이 저한테 한 달에 500만 원 줄게 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500만 원 줄 알았던 사장님이 실제로 나한테 그 달에 월급을 넣어줬는데 460만 원만 넣어준 거야. 그래서 직원이 물어봤죠. 사장님한테. 사장님, 왜 500 준다고 하면서 460 줘요? 왜 40만 원은 덜 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대답해줘요? 회계팀 직원이 대답을 해주죠. 아,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면요. 그 급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득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이런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제가 매월 월급을 줄 때요. 원천징수하고요. 이렇게 월급에서 다 떼고요. 월급에서 뗀 다음에 나중에 1년 뒤에 뭐를 하냐면 전체 월급과 전체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전체 월급 대비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그대에게 돌려줄 거고요. 만약에 전체 소득 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월급을 받을 때 차감하고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차감하는 부분을 바로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예비로 받아놨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이걸 예비로 받아놓는 거냐? 직원 급여 줄 때 460만 주고 40을 떼고 줬다고 해서 이 40의 돈이 회사의 돈이 아니다. 이거는 직원의 소득세로 정부에다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예수금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소득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왜 회사에 가게 되면은 뭐 4대 보험에 가입해 준대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4대 보험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국민연금, 하나는 건강보험, 하나는 고용보험, 하나는 산재. 자, 근데 조심할 점, 여기서 산업재해보험은, 산재보험은 뭐다? 회사만 내는 거다. 나는 굳이 낼 필요 없어요. 자, 이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제로 부담하는데 나만 100% 부담하는 건 아니죠. 사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가 반을 부담해 주고요. 나머지 반은 내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반반 부담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직원도 급여가 나갈 때 그러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차감하고 나머지가 지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급여가 있다. 100만 원이 있다. 혹은 500만 원이 있다라고 예시했으니까 500이 있다.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460만 원만 직원한테 줄 거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직원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가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뭐 강사를 초청하거나 외부에서 누군가 인사를 내가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해서 모시게 되었을 때 그분한테 이제 수수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수수료 제공할 때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을 다 주지 않더라. 거기에 뭐 3.3%를 떼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제공하는 사람이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은 예수금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예수금에는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었을 때 내가 분명히 10,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이 10,000원이 결제가 될 줄 알았더니 그 옆에 메뉴판 옆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VAT 별도. 물론 이거 이제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메뉴판에 VAT 포함한 가격을 쓰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에 대한 메뉴판을 보신 적이 있다면, 혹은 메뉴판 아니어도 우리가 뭐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괄호 안에 부가세 별도라고 써져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세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이라면 아, 저거 11,000원 결제해야 되는구나. 저게 50만 원짜리면 아, 55만 원 결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죠. 자, 우리는 은연중에 알아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몇 %라는 거? 10%. 자, 그러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구매를 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업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 자, 사업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대변에 회사가 물건을 매출했대요. 10,000원짜리. 그런데 고객한테 돈을 받았을 때 나는 11,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11,000원을 받았으면 매출이 11,000원 아니냐? 아니에요. 실제 내가 제공한 건 10,000원짜리인데 11,000원을 받았던 건 이 1,000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기본적인 정의는 부가가치세법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가세는 소비세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이 그 소비하는 물건에 붙어 있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출 10,000원짜리 했다라고 했을 때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10% 붙은 거, 이거 사실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다? 소비자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사업자는 일단 받아놓기는 했어요. 왜냐? 나라가 시켰거든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소비할 때마다 가서 부가세 신고 계속 안 할 테니까 그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물건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시킨 거예요. 물건 팔 때마다 세금을 예비로 받아서 그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됐던 세금을 받아서 나라에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때 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회사가 받아놓고 있으면 이렇게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좀 더 이제 실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실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는 이 예수금은 급여에 대한 예수금이랑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가세 표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물건을 매출할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를 내가 받아내게 되면 그 받아놓은 부가세, 예수금 혹은 예수금은 부채이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급여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총급여 50 중에서 근로소득세 5만 원, 건강보험료 3만 원 그렇게 차감을 했대요. 즉 5만 원, 3만 원이면 8만 원 뺀 거죠. 그리고 42만 원을 지급했대요. 자, 현금 지급했다고 가정하시고요. 차변의 급여 50, 비용의 발생은 50, 대변에 현금 42, 대변에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뭐라고 불러라? 예수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예수금이라는 이런 부채로 계상을 해놨다가 다음 달에 근로소득세 5만 원이랑 건강보험료 3만 원을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했대요. 자, 예수금 8만 원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했대요. 그럼 대변에 있었던 예수금은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여기 그냥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회사 반부담, 직원 반부담해요 라고 잠깐 이렇게 썰을 흘려줬거든요. 아마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런 경우를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자면 건강보험료는 6만 원을 납부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직원이 부담하는 절반에 대해서는 예수금 이렇게 써놨던 걸 내면 돼요. 그럼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내주는 절반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건 복지와 이익과 후생을 위해서 내주는 비용에서 복리후생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건강보험 반반 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또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확장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이라고 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가수금인데요. 사실 가수금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제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여러분들 통장에 자, 만약에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왜 찍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우아한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파머스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더 파머스랑 언제 거래를 했지? 내가 우한 형제들이랑 언제 거래를 했지? 이렇게 좀 의아해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구나. 그 배달의 민족에 내가 지난번에 배달 음식 시켰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취소되면서 이거 환불 받은 거였구나. 나 그걸 또 깜빡했네.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수금이라고 써놨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뭐 더 파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켓컬리예요.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내가 뭐 장을 봤었는데 물건이 하나 잘못 왔네. 그랬더니 그거 잘못 온 거는 그냥 드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제 환불이 들어왔는데 마켓컬리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더 파머스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누구한테 돈 들어온 거지? 라고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뭐 사랑해 이런 식으로 돈이 찍혀서 들어와 있더라. 그럼 이거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잘 모를 때 우리가 임의로 써놓는 거 가수금이죠.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는데 대변에 그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수금. 자, 그래서 대변에 생겼다 그래서 어쨌든 부채랑 이제 비슷하게 취급은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부채는 아니에요. 얘는 임시로 쓰는 계정이죠. 그래서 상대방 가지급금 배울 때 가수금 잠깐 얘기했었던 거고요. 자, 우리 관련된 거래 잠깐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대요. 그럼 차변에 예금에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내용을 모른다는 건 가수금. 자,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거래처로부터 송금이 된 외상매출금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래처로부터 나한테 돈이 들어왔던 거예요. 알고 보니 현금 10만 원 혹은 예금 10만 원 뭐 이런 돈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왜 들어왔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상값을 회수한 거구나. 그럼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 나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어. 그럼 가수금을 차변에 가져다 놓으시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때문에 들어왔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저희 이번 시간에 부채, 유동부채 배웠고요. 그 중에 이제 유동부채 종류들마다 하나하나씩 배웠는데 워낙 상품 이런 것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매입 채무 금방 알 수 있었고요.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전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있다고 했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다음 시간 비유동부채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